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번 주 주말에 시댁에서 가족들과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남편과 저는 시댁에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는 시모가 병원에 입원하는 걸 원하고 있었지만 시모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익숙한 곳이 아닌 낯선 환경에서 지내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동생과 이혼을 했던 동서가 할 말이 있다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법적으로 남이 됐으니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시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동서는 시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오열을 했지만 시동생이 받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각해진 분위기는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저보다 항상 동서를 더 신경 쓰고 챙겨줬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들 문제였어요. 동서는 아들, 딸을 낳았지만 저는 딸 하나 낳아 키우고 있었거든요. 둘째도 낳을 수는 있었지만 제 딸이 태어날 때부터 눈에 장애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많은 보살핌이 필요해서 둘째 낳을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죠. 시모는 제 딸이 장애를 가지게 된 게 전부 제 탓이라고 항상 저만 보면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도 마음이 아픈데 시모까지 저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행동들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시모가 저를 무시하니 동서 또한 저를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지켜보던 남편의 불만은 결국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문제로 동서와의 차별은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겠다면서 자리를 박차며 저와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낸 지 어느새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시모와 동서의 얼굴은 안 보고 지냈었지만 시부와 시동생이 저희 집에 가끔 찾아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도는 대충 알 수 있었어요. 안 좋은 관계가 오랜 시간 지속이 되자 시부도 걱정이 많았는지 저희 집에 잠깐 오셨을 때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서로 얼굴 안 보고 지낸 지 벌써 8년이나 됐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니? 가족끼리 등을 돌리고 산다는 게 무조건 해결 방법이 되는 건 아니란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아버지도 보셨겠지만 재수 씨 아이랑 제 딸을 너무 비교하잖아요. 앞이 완전히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아주 조금은 보인다는 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조만간 수술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어머니랑 재수 씨가 제 딸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불쾌하다고요.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차별 주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정말 힘들어 했었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제 딸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걸 이 사람 탓으로 돌렸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8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희한테 연락 한 번 했어요? 문자 한 통도 안 왔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버지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얼굴 안 보고 지내겠다는 건데 저희가 왜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는
그때의 감정들이 아직까지 상처로 남아있고 가슴 깊이 멍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어차피 서로 좋지 않은 감정에서 얼굴 봐봤자 또다시 상처만 받고 돌아올 텐데 그럴 바엔 지금처럼 서로 얼굴 안 보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시부는 고민이 많았는지 한참 동안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런 불화가 지속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시부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했어요. 가족끼리 등 돌리고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저 또한 알고는 있었지만 8년 전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제가 먼저 다가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시모와 동서가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밀기 전까진 저희 부부는 움직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부와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했었죠. 몇 달 뒤 오게 될 설 명절날 서로 함께 모여 좋게 풀어나가길 원했던 시부의 생각을 저희 부부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원인 제공자인 시모와 동서가 움직이지 않는 한 저희가 먼저 시댁에 찾아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의 수술이 코앞이라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이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부가 돌아가시고 몇 주 뒤 제 딸은 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맹아라고 사물의 분간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서 저희 부부는 제 딸이 어느 정도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 나이대까지 기다리기로 했었어요. 담당 의사 또한 수술이 급한 건 맞지만 너무 어렸을 때 수술을 진행하는 것보단 시간을 두고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좀 더 지켜보기로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맞았을 때 제 딸의 눈 수술이 결정이 되었고 정말 다행이었던 건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이 나게 돼서 정상인들처럼 완벽하게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글씨 또한 읽어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는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시모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요. 고민 끝에 시모가 8년 만에 저에게 연락한 이유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모의 첫마디는 상당히 밝았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최근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이 좋아진다던데.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네. 이제 설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 시아버지가 언제까지 연락 안 하고 지낼 거냐며 하도 난리를 쳐서 이번에 우리 손녀 얼굴도 좀 볼 겸 한번 들렸으면 좋겠다. 가봤자 어차피 안 좋은 말만 듣게 될 텐데 상처되는 말 들을 바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지금 저희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에 내켜서 전화한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화내셔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전화하신 걸 텐데 가봤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서요. 아이 참, 어머님, 저 좀 바꿔주세요. 형님, 저예요. 이번에 그냥 좀 오면 안 돼요? 아버님 때문에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님이 형님한테 줄 게 있나 봐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와서 받아가는 게 좋겠어요. 잠깐 얼굴 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8년간 얼굴 안 보고 지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민서 입학하지 않아요? 우리 둘째 효주도 이번 연도에 입학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겸사겸사 모이자고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설 명절 때 꼭 오세요. 저도 눈치가 있지. 아버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데 쓸데없이 입 놀리진 않는다고요. 시모와 동서는 시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해서 명절날 서로가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풀자며 시댁으로 모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은 별로 느낌이 좋지 않다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를 또 다른 상황들로 인해 힘들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한 끝에 8년 만에 처음으로 설 명절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걱정이 많았었지만 시부가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는 걸 너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가게 된 거였지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는 말을 듣게 된다면 고민도 하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8년 만에 시댁에 발을 들인 순간 시부와 시동생은 밝은 얼굴로 저희 가족을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나온 시모와 동서는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저희 부부의 얼굴보다 제 딸의 수술 결과가 더 궁금했는지 제 딸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서의 자식들은 웃고 떠들면서 거실을 활개치며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제 딸은 안정을 취해야 되는 몸 상태라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애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제 딸은 같이 놀고 싶었는지 사촌들과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길래 거실에서 뛰어놀고 있는 조카들을 불러 방에 있는 제 딸과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시도를 하려 했는데 아이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 친구 가려서 사귀잖아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형님도 모르지 않을 텐데요. 어떤 애들과 만나냐에 따라 아이의 생각과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진다고요. 주변 친구들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제 아이들이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으니 이해해 주세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고 바로 잡아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니야? 아무리 애들이 어리다 해도 방금 한 말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면 좋겠어. 나 참, 장애인 보고 장애인이라고 한 게 무슨 잘못이에요? 장애인들이 노는 무리가 따로 있는데 정상인들과 섞이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정상인들이 왜 장애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 건데요? 방금도 보세요. 우리 애들 잘 놀고 있었는데 앞이 안 보여서 방에 들어갔으면 그냥 얌전히 있으면 되지. 귀는 또 왜 이렇게 밝아서 우리 애들 노는데 끼고 싶어가지고 불러달라고 하면 우리 애들이 같이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뭔데 우리 애들한테 오라가라 하는 건데요. 요즘 세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그래도 불편하고 옆에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직 훨씬 많다는 거 형님도 모르는 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애들 문제를 어른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통제고 아이들의 생각을 막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를 한 건데 억지로 사과시키고 놀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죠.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인이라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8년 만에 보는 얼굴이면 그냥 좋게 대충 넘어가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콕 집어서 걸고 넘어져야 속이 후련하세요? 동서는 자기 자식들에게 한마디 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그런 동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황해했고 저희 부부는 시댁에 오자마자 동서의 불편한 행동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대범하게 거침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내뱉는 모습에 집안 분위기를 순식간에 망쳐 놓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으면 그래도 최대한 말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동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붉어지는 시부의 얼굴을 보곤 또다시 큰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서둘러 상황을 마무리 지었고 어서 저녁이나 먹자는 말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했어요. 시모는 상 차리는 걸 도와달라고 저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동서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덜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시모는 저와 동서를 식탁에 앉히더니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너희 시아버지 성격 뻔히 알면서 꼭 그렇게 했어야 돼? 애들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 뒷감당할 자신이 있니? 내 큰아들 입에서 2번 다시 오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입장도 상당히 안 좋아진다는 거 몰라? 아까 뭐라고 했는지 못 알아들은 건 아니잖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오늘만큼은 불만이 있어도 서로 참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는데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을 봐봐라. 어른들 보는 앞에서 네가 큰 며느리한테 대들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겠어? 내가 조금만 늦게 상황을 반전시켰다면 너희 시아버지 입에서 상당히 거친 말들이 나왔을 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 원래 식사 끝나고 주려고 했는데 네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미리 주는 거니 이거 받고 오늘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우리 손녀딸이 이번에 국제학교 입학한다면서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준비했으니까 학교 들어가는데 보태거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1억밖에 없어서 일단 그것만 준비해 준 거니까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 바로 계좌로 싸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넣어둬라. 그리고 이건 네 거다. 네 딸도 이번에 학교 입학한다면서 맹아 학교라던데 작은 며느리보다 일찍 우리 집 식구가 됐는데 애가 늦게 생겨서 어떻게도 입학식이 비슷한 날짜에 잡혔네. 쟤는 맹아 학교에 입학한다고? 그럼 그곳은 눈이 안 보이는 애들만 들어가는 곳인가 봐. 그래서 너한테 이걸 좀 준비했다. 그래도 꽤 비싼 걸로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이거 들고 다니면 될 거다. 수술을 해서 앞이 좀 보인다 해도 맹인인 건 맞는 거잖아. 시모는 동서에게 입학 선물로 1억을 건네주었고 제 딸은 맹인 스틱을 건네주었습니다. 살면서 필요한 물건은 맞지만 시모의 말들이 저에게 상당한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신체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맹인 스틱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며 돈을 줘봤자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며 돈을 써봤자 시모가 느끼는 만족감이 없을 것 같다고 제 딸과 동서 딸을 대놓고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부터가 비교를 하는데 애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동서나 시모나 다를 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식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스틱을 주워 들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보통 맹인 스틱의 경우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펼치면 자동으로 스틱이 펴지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제일 하단 부분이 고장난 건지 펴지지 않고 꺾여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니 스틱 아랫부분이 상당히 심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하자가 있는 스틱을 건네준 시모에게 불량인 것 같다고 얘기하자 돌아오는 대답이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그게 말이야. 내가 너 오기 전에 맹인인 것처럼 사용을 한번 해봤거든. 그런데 눈을 감고 걸어가다 보니 턱을 넘지 못해서 넘어졌는데 그때 휘어져 버렸지 뭐냐. 그래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준 거니까 대충 사용하면 되지 않겠어? 어차피 시력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라며.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만 있던지 쓸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버려라. 인터넷에 보니까 맹인 스틱 10,000원도 안 하더구만. 너도 몇 개 있을 거 아냐.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거 AS가 되는 제품이긴 한데 내가 그거 고쳤을 시간이 어디 있니? 그런데 눈이 보이는 건 맞는 거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면서. 그런데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지 눈에 사시가 있는 것 같더라. 아까 그 모습을 보는데 여자로 태어나 결혼 한번 못 해보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맹인들은 맹인들끼리 결혼하니? 그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맹인이 되는 거야? 맹인도 유전일지도 모르잖아. 너희 집안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니? 에휴, 너희들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 오늘은 떡국으로 대충 때울 테니까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자. 다들 바쁜데 빨리 먹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어 있을 순 없잖아.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어요. 시모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엄청난 상처로 가슴에 박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는 시댁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기분이 금세 풀려서는 시모 옆에 찰싹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제 할 일을 찾아 식사를 준비했고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제 딸이 시모가 앉을 자리에 있던 떡국과 제 곳을 바꿔달라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 왜 바꿔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제 딸은 계속 떡국을 바꿔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런 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떡국을 바꿔놓았고 그렇게 모두 함께 모여 8년 만에 첫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을 뚝딱 비운 시모가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배를 부여잡고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간 시모가 복통을 호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한 가족들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갑자기 일어난 돌발 상황에 많이 놀랐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시모는 본인도 잘 모르겠다면서 배가 너무 아프다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뒤 화장실에서 나온 시모는 얼굴빛이 하얗게 변해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모두들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 모두가 당황해서 시모의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졌고 시모는 몇 초마다 화장실을 반복해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엔 나올 힘도 없었는지 화장실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시부는 그제서야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가족들 모두 멀쩡한데 시모만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좀 전에 제 딸이 꺼낸 한마디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제 딸은 가족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떡국을 바꾸라고 한 건지 되물어 보는 순간 딸이 뱉은 한마디는 가족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딸이 방에 들어가 있을 때 옆방에서 동서가 전화 통화하는 대화 소리를 전부 듣고 있었다면서 동서가 아는 지인에게 설사약을 구매한 것 같았어요.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만 넣어도 설사를 유발할 정도로 강력한 약이었는데 그걸 한 통 전부를 제가 먹을 떡국에 부어버릴 거라고 지인과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었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눈이 잘 안 보이는 탓에 귀가 상당히 예민해서 작은 소리조차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옆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건 당연히 전부 다 들을 수 있던 거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 딸은 평소 자기를 싫어하던 할머니와 바꾸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게 된 순간 시동생은 동서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액상으로 되어 있는 설사 약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고 동서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모두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피해를 받게 된 시모가 동서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거에 화가 났는지 화장실에서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 시모는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렸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갈 순 있지만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건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 줄 알고는 있니?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지금 서 있는 것조차 힘들다고. 힘들게 만든 음식에 누가 설사약을 집어넣으래? 어딜 도망쳐? 당장 이리 안 와? 오늘 네가 한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바닥에 떨어진 설사약 좀 이리 가지고 와라. 거기 있는 거 얘 입에다 전부 다 털어넣어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도 느껴봐.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그냥 형님이 저희 집안 식구라는 게 너무 싫어서 걸려주려고 몰래 설사약을 넣었던 건데 어머님이 드시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아무리 내가 싫다 해도 어떻게 사람이 먹는 음식에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지금 동서가 한 행동 때문에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알아? 다 필요 없고 네가 직접 느껴봐라. 이리 와서 당장 입대지 못해? 너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해봐야 하니까 두 통 다 입에 털어넣어라. 시모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약을 주워들어 비틀거리며 동서에게 걸어갔어요. 동서는 죄송하다면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동서의 얼굴을 잡아 입에 설사약을 털어 넣으려는 순간 동서는 먹기 싫다면서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이미 온몸에 힘이 많이 빠져있던 시모는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밀쳐지면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넘어지는 순간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힘과 동시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 모두 움직이지 않는 시모의 모습에 놀랐고 시부가 시모의 몸을 돌렸는데 바닥에 과도가 떨어져 있었고 얼굴에서는 상당히 많은 출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라면서 정신을 잃은 시모에게 계속 말을 붙였어요. 하지만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동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상황에 온몸을 떨고 있었네요. 그렇게 가족 모두 병원으로 향한 뒤 수술실에 들어간 시모가 나오길 한참 동안 기다렸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수술실에서 나온 시모는 병실로 옮겨졌는데 의사의 한마디가 가족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겠지만 사고 당시 날카로운 모서리에 눈을 크게 다치면서 양쪽 눈이 거실 테이블 과일 접시에 올려져 있던 가도에 추가적으로 다친 상태라 회복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며 서둘러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평생 앞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시동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동서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병실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상황이 진정이 될 때까지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시동생이 난리치지 못하게 말린 뒤 동서를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시동생은 동서의 얼굴을 보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이혼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모는 이식자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까지도 앞을 못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시모의 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위에 암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린 상태인 시모는 병원에 가는 걸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동서가 시댁으로 찾아와 자기가 시모를 모시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동생이 거부해서 조카들의 얼굴도 못 보고 있는 상태라 동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이미 너무 큰일이 벌어져서 시댁 식구들은 동서를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동서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동서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시댁 식구들의 형편이 좋은 거지 동서 집안은 그렇게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고 이번 일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이 하마터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동서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모 또한 이 문제를 발생시킨 한 사람이고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동서가 그대로 보고 배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면 시모의 길은 하나밖에 없겠죠. 세상을 등지게 되실 테고 이식받을 기회조차 사라질 텐데 이미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런지 살겠다는 의욕이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불행은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처리하고 싶은 동서나 본인의 삶을 한탄만 하고 있는 시모가 제가 봤을 때 둘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남편과 저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시모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본인의 삶을 남이 살아주지는 않잖아요. 남편은 제 딸한테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면서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시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시모와 동서에게 질렸으면 두 눈이 먼 시모의 암 소식에도 등을 돌리려 하겠어요. 이래서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느끼게 되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다 보니 재작년 추석 때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저희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기로 벌써 결정한 상태인데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명절이 가까워 오니 혼자 지내는 게 싫으셨는지 남편 보고 추석 때 오면 안 되겠냐고 설득을 했지만 이미 저희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겪어서 전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며칠 뒤에 저희 집에 직접 오겠다는 말을 갑자기 꺼내셨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식들이 그리워진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시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이 만든 결과인 만큼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모에게 오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진 건 재작년 추석이 오기 3달 전부터 시모의 입이 닳도록 얘기한 게 있었어요. 바로 명절 선물을 기대하고 계셨죠. 매번 명절 때를 손꼽아 기다리던 시모는 몇 달 전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사람을 들들 볶았어요. 한번 얘기했으면 저희가 알아서 준비해 드릴 텐데 혹시라도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해서 그런 건지 시도 때도 없이 남편과 저를 못살게 괴롭혔어요. 원래 처음부터 시모가 선물에 집착하지는 않았었어요. 시부가 건강 문제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혼자 지내시는 모습이 적적해 보여 선물을 해드렸었는데 그걸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1년에 2번이니 큰 부담은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선물에 상당히 집착하셨고 가격대가 높은 선물을 원하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최대한 맞춰드리려 했었는데 시모의 도가 지나친 요구는 저희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보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남편이 시동생과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저희보다 잘 사는 형편이라서 그런지 1년에 2번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저희가 더 이상한 거 아니냐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다 다른 건데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시동생의 태도에 남편도 화가 많이 났었죠. 시동생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고 동서는 피부과 전문의로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저희 사정은 시동생 내외와는 반대였기 때문에 지출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고 남편도 사업을 하지만 큰 수익이 나올 정도의 규모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수산업을 하는 남편은 고된 노동에 비해 수익이 많지 않아 항상 고민을 했었고 결국 하던 일을 정리하고 수산업 노하우를 살려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에 했던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질 좋은 해산물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어서 맛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지만 음식 장사도 쉬운 건 아니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 선물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집안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거와 다른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명절 얼마나 남았다고? 선물을 주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거니?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번 있는 거 항상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얼마나 사정이 힘들다고 선물 하나 해줄 수 없다는 말이 나와? 너는 내가 실망할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니? 어머님,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즘 식당에 손님이 없어서 제가 받는 월급으로 겨우 생활비 충당하고 있어요. 식당 자리 잡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여서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서방님이랑 동서가 어머님 선물 좋은 걸로 하나 해줄 테니 이번에 저희가 좋은 거 못 드려도 크게 서운해 마세요. 저희 자리 잡히면 더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너 내가 몇 달 전부터 명품 가방 가지고 싶다고 입에 달고 살았던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원하는 거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아예 선물 주기 힘들다고 말을 하던가. 나는 이번 명절 선물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으니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로 준비해 주거라. 얼마 전부터 내가 선물 잘 준비되어 가고 있냐는 말에 반응이 미적지근하더구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거구만. 어머님, 지금 그이가 하는 식당 계속 어려워지면 폐업까지 해야 돼요. 식당 차리면서 대출도 받았는데 하루에 손님이 10손가락에 꼽힐 정도예요. 비추천 메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저희도 지금 원인을 찾아가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 너무 서운해 마시고 좋게 기다려 주세요. 제가 힘들게 집안 사정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시모한테 명절 선물은 다음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 말을 딱 잘라버렸어요. 무조건 시모가 원하는 선물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이고 집안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사정을 하는데도 시모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길래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에 선물은커녕 명절날 시댁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식당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시모와 전화 통화한 거에 대해 얘기했어요. 남편도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명절 선물은 힘들 것 같으니 나중에 남편이 따로 전화해서 추가적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겠다며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남편의 핸드폰에 시모의 전화번호가 떴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나 시모는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와 좀 전에 전화통화로 나눴던 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다가올 명절날 어떻게 할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맨날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명절날 너희들이 주는 선물로 그동안 너희 아버지의 세상 떠난 거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힘들다고 엄마까지 배제시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깟 선물 하나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후벼 파야겠어? 엄마, 그게 아니잖아요. 대충 설명 들었겠지만 지금 정말 힘들어요. 아들이 폐업하게 생겼다는데 엄마는 저보다 선물이 더 중요해요? 너희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었는데 너희가 주는 선물 하나에 만족하면서 살아왔었다. 그런데 그것마저 네가 해주기 힘들다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어. 돈이야 또다시 모으면 되는 거지만 엄마는 이번 명절 때 선물 하나 못 받으면
평생 상처로 남게 될 거다. 동생이라 재수 씨가 준비해 줄 텐데 그걸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라고 엄마한테 선물 안 해드리고 싶겠어요. 저도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고집 부린다 해도 지금은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선물 얘긴 그만하세요. 선물은 원해서 드려야 선물이지. 강제로 조공바치듯이 하는 게 선물이에요. 여유 생겼을 때 챙겨 드릴게요. 시모는 남편의 단호한 말에 노발대발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전화를 끊어버렸고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시모는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각자 생각하는 불만들이 화를 불러오게 되자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시모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시모도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엔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동서한테 저희 욕을 한 것 같더라고요. 형님, 요즘 사정이 많이 힘들다면서요? 어머님이 저한테까지 전화해선 난리도 아니었어요. 1시간 동안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으면 제가 어떻게 금전적으로 도움 좀 줄까요? 어머님이 형님네가 지금 길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안 좋아서 명절 선물 하나 해줄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던데 그 정도면 그냥 우리한테 손 벌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얼마 정도 필요한 거예요? 대출도 받았는데 아주버님 식당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숨은 쉴 수 있을 만큼 도와줄 여건은 되니 필요한 금액만 얘기하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동서, 걱정해 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돈까지 빌릴 정도로 지금 집안 사정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야. 나도 일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일단 어머님 기분 풀어드려야 하잖아요. 어머님이 저러시는 거 선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선물 하나 따로 준비해서 형님한테 줄게요. 그걸로 명절날 선물이라고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용해지지. 안 그럼 명절 때도 어머님 성격상 계속 불만만 꺼내실걸요?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 모이는 날 서로 얼굴 붉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형님한테 선물 주면 그걸 어머님한테 드리세요. 돈은 나중에 줘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형님도 알겠지만 지금 어머님 엄청 노여워하시는 거 잘 알고 있죠? 명절날 조용히 넘어가는 걸 원하면 내 말대로 따라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명절날 봐요. 나 지금 환자분 들어와서 상담해야 되거든요. 전화 못 받으니까 명절날 얼굴 보면서 얘기해요. 평소에 연락 한번 주고받지 않았던 동서가 갑자기 저를 도와주겠다면서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한 뒤 전화를 끊어버려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동서와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가진 게 많다는 이유로 얼굴만 마주보면 저희 집안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최대한 서로 엮이지 않으려 했는데 동서도 제가 거리를 둔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명절날 얼굴 보는 거 외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지내왔었는데 갑자기 도와주겠다며 친하게 접근하는 동서의 행동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저와 사이가 좋았다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너무 다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고민이 되었죠. 아무리 집안의 사정이 힘들어도 동서에게 손을 벌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일이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로 동서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동서는 제 문자를 읽었는지 알겠다는 한마디를 끝으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왔으면 했던 추석 명절이 다가왔고 남편과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지만 시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싫은 말 듣게 될까봐 가는 동안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한 성격 하는지라 어떠한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터뜨리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거든요. 저는 그런 일만 없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남편을 본 시모가 뭐하러 왔냐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모습에 당황한 듯 할 말을 잃어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동서내외도 막 도착해선 목소리를 높이는 시모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곤 시모 보고 들으라는 것처럼 제가 반대했던 시모의 선물을 건네주면서 중요한 선물 현관문 앞에 놨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마치 제 것인 것처럼 밑밥을 깔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행동에 남편과 저는 당황했고 시모는 저희가 선물을 사왔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동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먼저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동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건네준 선물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동서가 들고 있는 포장된 선물 상자를 보더니 기분이 들떠서는 밥부터 먹자면서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동서, 내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었잖아. 우리한테는 동서의 호의가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도 알잖아. 아, 별거 아니니까 돈 안 줘도 돼요. 저는 그냥 안 좋은 분위기 만들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했던 행동일 뿐이니 그냥 어머님 저렇게 들떠 계시는데 장단 맞춰주세요. 선물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이 뭔데? 비싼 건 없으면 우리가 돈을 갚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 혹시 명품 가방은 아니지? 저 상자 안에 물건이 도대체 뭐야? 에이, 그건 일단 식사 끝나고 어머님한테 선물 드릴 때 확인해 보면 알게 되잖아요. 형님이 지금 걱정해봤자 당장 해결되는 건 없어요. 편히 식사부터 하자고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눈치껏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애들 배고프다고 난리니까 일단 밥부터 먹자니까요. 형님이 이럴수록 더 티난다는 거 몰라요? 일방적으로 행동한 동서 때문에 제 심기가 불편해졌던 저는 각자 생각하는 금액대가 다른데 저희 집안 사정보다 더 큰 가격대의 물건이 들어있을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였는데 동서는 귀찮다는 듯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면서 주방으로 들어갔고 저 또한 남편의 뒤를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이어나갔지만 좀 전까지만 해도 난리를 치던 시모의 모습은 어디 가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터라 저는 차마 웃고 즐길 심정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 모두 거실에 앉아
시모가 깎아준 과일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기대하고 있는 선물을 보고 싶다는 말에 동서가 먼저 시모에게 선물을 내밀자 기다렸다는 듯 동서가 건네준 선물을 낚아채 급히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장된 선물 상자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명품 가방이었어요. 고가의 루이비통 가방이 선물 상자에서 나오는 순간 시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상당히 기뻐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한층 업된 기분으로 제 옆에 있던 선물 상자를 빨리 달라면서 손을 내밀길래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준비한 것처럼 시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시모는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많이 궁금했었는지 급하게 포장지를 뜯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 들어 올리는 순간 저희 부부는 시모가 들고 있던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시모는 순간적으로 정색을 하면서 동서가 들고 있던 가방과 나란히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니? 왜 너희들이 준비한 선물이 똑같은 거야? 명품 가방을 원하기는 했지만 둘이 겹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는 환불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어보자. 너희들이 나한테 똑같은 선물을 해준 건 맞긴 한 것 같은데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 상품 번호는 똑같은데 왜 생긴 게 다른 거지? 설마 이거 가품 아니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 큰 며느리가 나한테 준 선물은 보증서가 없네. 작은 며느리가 준 건 보증서가 있잖아. 큰 며느리 네가 얘기 좀 해봐라.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백화점에서 산 거 아니지? 설마 나 속이려고 길거리 시장에서 구매한 거니? 어머, 요즘 이 상품이 유행이라곤 하던데 벌써부터 가품이 돌아다닐 줄 전혀 몰랐어요. 정말 자세하게 안 보면 어떤 게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겠어요. 뭘 구분하기 힘들어? 나는 딱 알겠는데 달려있는 것들부터가 싸구려 티가 팍팍 나잖아. 얘, 너 지금 나한테 일부러 이런 짓을 꾸민 거지? 내가 하도 명절 선물로 난리를 치니까 명절 때 얼굴 보기 껄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몇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방 하나 포장해 온 거 맞지? 이딴 쓰레기 가방을 지금 나한테 걸치려 했던 거야? 어머님, 그게요.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얼마 전에 동서와 잠깐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형님, 지금 저한테 탓을 돌리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어머님,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돈 좀 빌려달래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머님이 선물 타령한다고 지긋지긋해 죽겠다면서 명절날 또 얼굴 붉히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어머님이 이 세상에서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기분이 안 좋았는 줄 아세요? 선물 그거 하나 때문에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살아야겠냐고? 저한테 전화해선 어머님 험담하는데 그때 제 기분이 정말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형님이라서 표현도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네네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 바보 취급했다는 거잖아. 내 앞에서는 엄청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만 뒤에서 나를 험담해? 큰 며느리가 돼가지고 작은 애한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나를 인간 쓰레기로 몰아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감히 내 앞에서 너 같은 수준의 가품을 디밀어?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방을 마구마구 찢어 버렸어요. 남편도 시모의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이미 시모는 제정신이 아닌 듯 했어요. 그렇게 사정없이 찢어버린 가방을 제 얼굴에 던져버리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과 저는 이런 분위기에 더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한 행동들은 잘못된 거라며 집안 분열을 일으킨 거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화를 냈는데 그 순간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른이 앞에 있는데 동서한테 화를 냈다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소리치며 뜯어 말렸지만 시모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는지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런 광경을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던 시동생은 저를 보며 눈치도 없다면서 동서가 준비해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며 가진 게 없는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다며 이번 기회에 그동안 시모가 쌓였던 거 전부 풀어버리라면서 시모를 더 난리치게 부추겼어요. 남편은 온 힘을 다해 시모를 강하게 밀쳐버렸고 뒤로 넘어진 시모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순간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온 동서의 아들이 울먹이며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바닥에 찢어져 있던 가방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모두가 당황하며 보고 있는데 찢어진 가방을 들고 있던 동서 아들이 그 가방을 동서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리곤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가 시모에게 건넸던 명품 가방 또한 가짜라면서 왜 큰엄마한테만 뭐라고 하냐며 집에서 시동생과 동서가 나누는 대화를 전부 다 들었었다고 충격적인 말로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그럴 일 없다면서 보증서가 있는 걸 조카에게 보여주면서 동서내외가 그럴 일 없다고 얘기했지만 조카는 동서가 하는 말을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건네주었던 선물은 가품 중에서도 최하급이었고 동서가 시모에게 주었던 가방은 가품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보증서까지 비슷하게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모에게 선물해줬던 모든 물건들이 전부 진품이 아닌 가품이었다는 걸 조카가 전부 털어놓으면서 큰엄마한테만 왜 뭐라 하냐고 집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저는 조카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동서는 말까지 더듬더니 횡설수설하고 있었는데 분노한 시모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가방을 들어 냅다 던져버렸고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다 필요 없다면서 전부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모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된 시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 알았다면서 동서에게 분노했고 시동생 내외는 그 자리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벌만큼 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어 했지만 동서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명품이냐고 막말까지 섞어가면서 저보다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작 본인도 명품 하나 제대로 걸치지도 못하는데 힘들게 돈 벌어 모아 시모에게 갖다 바치는 선물들이 아깝다면서 이런 삶을 사는 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걷잡을 수 없이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았고 시모는 그동안 받았던 선물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선물 하나 해줬을 때 직접 백화점 가서 신중하게 골라 선물을 드렸었는데 동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가품만 선물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동서 내외는 지속적인 부부싸움이 있었고 그걸 옆에서 조카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지 시댁에 와서도 또 이 문제로 싸우게 되자 저희가 몰랐던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게 된 거였어요.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자 남편은 중간에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서내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시모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면서 땅을 치며 오열을 했고 저희 부부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많은 실망을 했던 터라 그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동서내외는 명절날 이후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지긋지긋한 집구석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는 장남인 저희 남편이 돌봐드리는 게 맞지 않냐며 다시는 연락하고 지내지 말자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저희도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연락하지 않았고 시모 또한 저희한테도 연락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등을 돌린 채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에게 뜻하지 않았던 기회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을 전부 보상이라도 받는 듯 남편의 생선가게 백반집이 퀄리티가 좋다고 느꼈는지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손님들이 백화점 직원들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남편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 집안 사정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좋아졌어요. 그런데 백화점에 입점했다는 소문이 시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잘 나간다는 소식에 연락 한 통 없었던 시모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예전의 일들을 사과도 할 겸 얼굴 한번 보자고 했었지만 저와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온갖 무시하던 시모가 남편이 잘 나가게 되자 또다시 접근하려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했었죠. 누굴 건드린 줄 아냐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면서 시모가 함부로 오라가라 할 사람이 이제 아니라고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몇 번 더 연락이 왔었지만 핸드폰 번호까지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모가 직접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네요. 저희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동서와 이혼한 시동생의 가게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었습니다. 족발집을 운영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지만 더는 지킬 가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시동생은 예전처럼 족발 가게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과 같이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부탁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껄끄러운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으면 그 끝은 나락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고 노력 끝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시모와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저희 가정은 지금 이대로가 행복하거든요. 시모는 연세가 들수록 등 돌린 자식들이 그립고 지난 날이 후회가 되겠죠. 돌아가신 아버님 핑계로 자식들 등골 빼먹으려던 못된 심보, 제발 고치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보단 서로를 아껴주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